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했습니다. 미국의 개인들이 6월 한 달 동안 280억 달러의 주식과 ETF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갈등에 취소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회의 파행에 상승했습니다. WTI 가격은 1.6% 올랐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표가 양호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의 신임 CEO에 앤디 제시가 임명되고 제프 베조스가 사임했습니다. 러시아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디디 추싱을 포함한 미국에 상장된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안보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은 글로벌 마감 시황 대신에 지난 상반기 6개월간의 증시 흐름 결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곤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인 만큼 오늘은 올해 상반기 증시를 간략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S&P 500 지수는 14.4% 상승했고 다우 지수는 12.8%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2.5% 상승했습니다. S&P 500으로만 보면 올해 상반기의 상승세는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미국 증시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과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속에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섹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에너지 업종과 금융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상반기에 에너지 업종은 40%대 오르며 S&P 편입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은 성장주에서 가치주 전환 테마주로서 경제 재개와 강한 경기 반등 속에서 석유 수요와 가격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혜를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업종이 23% 넘게 오르며 11개 업종 가운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주들은 특히 연준의 건전성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제한됐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확대 기대 속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부동산주도 22%대 상승하며 선전했고 기술주의 경우 13%대 올랐습니다. 또한 러셀 1000 가치주와 성장주 그래프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3월에서 4월에는 성장주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높은 물가 지표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1.7%를 상회하며 기술 성장주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을 안정시킨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에는 1.5% 아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2분기 말 들어서는 성장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기는 했지만 당장 현실화될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주요 원자재 가격도 상반기 후반에 들어서는 가격 급등세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목재 가격은 5월 초에 1000 보드피트당 167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6월 한 달간 5월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한 구리와 밀 선물 가격도 5월 고점 대비 각각 10% 그리고 12% 빠진 상태고 옥수수 가격의 경우 5월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종목별로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열풍 속에 관심을 받았던 밈 종목들은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경기 민감주에 돈이 몰렸습니다. 반면에 작년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올랐었던 재택 관련주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마라톤 오일은 작년에는 50% 넘게 떨어졌었지만 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가 2배 이상 증가하며 S&P 500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철강회사인 유코 역시 올해 상반기에 80% 오르며 선전했고 엑슨모빌은 5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우 종목 가운데에서는 최대 승자가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상반기에 골드만삭스는 4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팡주 가운데서는 알파벳이 39%가량 오르며 가장 선전한 모습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27%대 상승했고 애플과 아마존은 상반기를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재택 관련주인 넷플릭스는 상반기에 2% 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또한 작년 나스닥 100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 중 하나였던 펠로톤은 올해 상반기에 18% 넘게 떨어지며 가장 부진한 종목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를 받았던 소독제 업체인 클로락스 역시 올해 상반기의 주가는 10%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는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펀드스트릿의 톰 리는 경제 모멘텀과 견조한 크레딧 마켓, 그리고 예상 가능한 재정 부양책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증시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의 연말 목표 지수를 기존의 4,300에서 4,6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증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이 올해 말까지 미국 증시에서 5천억 달러를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시장에 여전히 덜 반영되어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미국 증시와 이후 전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개미들이 6월 순매수가 7년 내 최대를 나타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밈주식과 가상화폐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뉴욕 증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집계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6월 중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증시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5일 6월에 집계된 순매수 금액이 약 28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4년 이후에 확인된 규모 가운데 가장 컸다면서 심지어 게임스톱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1월보다 더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시 상당수의 월가 분석가들은 팬데믹이 진정되면 증시가 위축될 거라고 내다봤는데 이런 전망과는 다르게 올해 상반기에 약 1,000만 개 이상의 주식 계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진 계좌 수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를 통해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종가 기준으로 36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면 지난 2월부터는 대마초 관련주와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 열기가 몰렸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알려진 AMC 엔터테인먼트와 암호화폐 분야의 대표 밈 종목으로 통하는 도지코인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2주 사이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들인 RP와 마린, 아이코닉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이 같은 매수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썬다이얼 캐피털 리서치 업체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약 70% 이상이 향후 3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지나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증시가 지금처럼 낙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 대한 3개월 전망에 대해서는 약 44%만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의 미국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관련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현지 시간 5일로 예정이 됐었는데 이 장관급 산유국 회의가 결국에는 취소됐습니다. 지난 2일에도 합의 없이 종료가 된 바 있었는데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죠. 네, 몇 번의 연장 끝에 다시 개최된 회의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의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결국 취소한 건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오펙 산유국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몇 번의 연장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올 8월에서 12월까지 매달 하루 4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증산하는 내용의 제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또 기존 감산 계획을 내년 4월까지가 아닌 내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도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감산 기간을 연장하려면 각국 산유량 규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 수하일 알라마즈 루에이는 기존의 감산 합의는 2018년 산유량 수준에 기초한 것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협상을 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오펙 플러스는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대응해서 하루 970만 배럴 감산까지 결정했습니다. 이후 경제 회복에 따라 2022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그 감산 규모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그 점진적인 감산 완화 결정으로 현재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규모는 하루 580만 배럴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서 RBC 캐피털은 단기적으로는 합의 실패가 결국 증산으로 이어지면서 유가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결국 오펙 플러스가 통제 불능으로까지는 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펙 플러스가 하루 50만 배럴 정도를 증산할 경우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원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탄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전격적으로 취소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세 이어갔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디디 출신과 그리고 크리스피 크림, 또 앞으로는 IPO 중에서 대어로 꼽히고 있는 로빈후드가 상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월가에서 이런 IPO 열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IPO 역사상 약 17년 만에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4일 지난주 상장한 기업들을 통해 월가 은행들이 큰 수익을 얻어갔다고 전했는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금액만 최소 6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미국 증시에서 IPO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IPO 대여 가운데 디디 추싱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크리스피 크림은 나스닥에 각각 상장됐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면서 장중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CNBC는 최근 주간사 없이 훨씬 적은 자문 수수료를 지출하는 직상장이 늘고 있지만 기업들의 IPO에 대한 선호도도 여전히 꾸준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을 통해 특히 월가 은행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로빈후드의 상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에 비밀리에 IPO 계획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로빈후드는 지난 2일 IPO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IPO 절차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티커명은 후드, HOOD로 정해졌으며 이번 IPO를 통해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CNBC는 IPO 호황기에 로빈후드의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회장 역시 로빈후드는 앞으로 밈주식 같은 가장 위대한 종목이 될 거라면서 회사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로빈후드의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약 2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CNBC는 지난주 IPO로 인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가장 큰 수수료를 얻어갔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지난주 IPO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디디 추싱과 센티널원의 IPO를 이 두 회사가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외에도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은 리갈줌과 크리스피 크림의 IPO를 주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여급 IPO의 경우에는 총 조달 금액의 약 2%를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는 7% 정도의 수수료를 은행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IPO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로빈후드 등 다가올 IPO 대여들을 통해 월가 은행들이 당분간 큰 수익을 올릴 거라고 평가한 상태입니다.
사실 디디 출신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소식들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가 디디 출신에 이어서 미국에 상장된 기술기업 2개도 안보 조사에 올렸다. 즉 뉴욕행을 택하고 있는 뉴욕 IPO를 택하고 있는 중국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 아마존 관련한 새로운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나는 제프 베조스 그리고 신임 CEO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앤디 제시 AWS 지금 CEO로 불리고 있는데 베조스 다음에 신임 CEO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외신에서는 여러 부분의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CEO 앤디 제시 웹서비스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였던 사람이 아마존의 대표적인 최고 경영자로 자리에 올랐습니다. 앤디 제시가 이끌었던 클라우드 사업부는 현재 아마존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 표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아마존 전체 매출 중 10%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체 69억 달러에서 절반이 넘는 5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이 영향력이 강력한 상황인데요. 신임 CEO 앤디 제시는 제프 베이조스가 확장한 여러 사업에 대한 성과는 물론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서 성장세를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외신은 앤디 제시가 아마존의 미래 먹거리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결제 토큰을 주목하고 있다며 앞서 지난달 아마존이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관련 경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낸 만큼 차기 사업은 디파이와 디지털 통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흑인 인권이나 성소수자의 권리 등을 옹호하는 트윗을 종종 올려온 제시 CEO의 성향상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경영도 강화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마니아로 이 북미 아이스 하키 리그 팀 시애틀 크라켄의 지분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스포츠 투자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빅테크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아마존의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아마존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시가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이끌었을 때는 반독점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서 기사에는 반독점 문제가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마존 물류 창고의 열악한 근무 조건, 노조 설립 움직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편 경영 일성에서 물러난 제프 베이조스는 이사회 의장으로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베이조스 어스펀드와 우주 탐사 업체 블루 오리진 등 신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팡 기업들 종목들 가운데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앤디 제시 CEO 체제 아래에서 아마존 주가 상승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대안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주가 흐름이 어떨지 궁금한데 홍성진 캐스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4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갖는 차별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문가들과 진행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 활용도에 있다며 앞으로 두 암호화폐의 전망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선 CNBC와 인터뷰에 참가한 프라임 디지털 에셋의 파트너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와 같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만 쫓고 있지만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당초 많은 제품에 적용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런 점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다르게 계속 흐르는 석유와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렉트로닉 캐피탈의 설립자도 이더리움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아비찰 가그는 과거 인터넷이 언론에 미쳤던 영향처럼 앞으로 이더리움 기술이 금융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기술력은 금융회사들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완전히 다른 세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에 대한 문제점도 이날 인터뷰에서 언급됐는데요. 아비찰 가그는 이더리움의 기술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더리움이 여러 면에서 개방된 금융이라고 전하며 버그와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여러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더리움의 기술력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이더리움의 변동성과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라는 리스크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이더리움을 바라본다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투자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기에 앞서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NBC가 다양한 월가 IB 리포트에서 앞으로 몇 달간 긍정적일 걸로 보이는 6종목을 찾았습니다. 먼저 3대 미국 식품 유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보며 올 하반기에도 수익이 계속 나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퍼포먼스 푸드와 US 푸드, 시스코 이 세 기업의 지금 매출이나 공급 물량이 코로나 발발 전보다 많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세 기업 주가는 올해 각각 0.8%, 13%, 3%씩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JP모건의 선택은 미국 의료기술업체 스트라이커입니다. 로봇 인공 관절 수술, 의료용 임플란트와 응급 의료기기와 같이 신경기술이나 정형외과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 회사가 M&A 능력, 영업 전문성, 그리고 시장 주도권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유망하게 봤습니다. 주가는 올해 8.3%가량 올랐습니다.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도 목록에 있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고 선호 종목 중 하나인데요. 석유와 가스 부문이 특정 주기마다 동력을 얻는 것을 시클리컬 바운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북미 건설과 장비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 수혜를 볼 거라고 봤습니다. 또 구리와 철광석, 니켈 등 원자재 전망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캐터필러의 주가는 올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IB들이 하반기 선호하는 종목 6가지 알아봤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